우리 아이가 틱 증상이 보인다고 내일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틱 증상이 병원 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7가지 중요한 신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일산점 이지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틱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틱 증상이 즉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령기 아동의 10%에서 20%가 일시적인 틱 증상을 경험하고요. 또 이 중에 대부분은 6개월 이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틱 증상이 아이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거나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때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고통 정도와 기능적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7가지 기준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은 틱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인데요. 일시적인 틱은 보통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노출됐거나 이런 변화로 인해서 나타났다가 몇 주 이내 또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4주 이상 지속되면은 일과성 틱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뭔가 점점 심해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틱 증상이 추가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더욱이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요. 분명히 처음에는 단순한 눈 깜빡임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들썩인다든지 목을 돌린다든지 등의 증상이 추가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운동틱에 음성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인데요. 틱 증상이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그다음에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거나 하면서 이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속되면은 아이의 심리적인 내용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체로 틱 증상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글씨 쓰기나 발표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은 정말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적 위축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인데요. 틱 증상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뭔가 꺼린다거나 단체 활동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유독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아이가 틱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아이가 자신의 틱 증상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창피해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나만 이래?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한다면 옆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특히 고학년이 된 아이들 중에 틱을 억지로 참으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틱은 보통 참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되고 또 여기에 부가적으로 아이가 만약에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평소에 밥 먹는 게 시원찮다거나 또는 평소와 뭔가 다른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과중한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틱 증상과 함께 이런 변화가 밀착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종합적인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틱 증상과 더불어 주의력 문제, 강박 증상, 과도한 불안이나 우울감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틱 장애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같은 경우는 틱 장애 아이들의 60%에서 70%에서 함께 나타나고요. 강박 장애도 30%에서 50% 정도 동반됩니다. 주의력 문제의 대표적인 신호로는 아이가 유독 산만하다, 또 어딘가에 집중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어렵다, 숙제를 완전히 끝내기가 어렵다, 준비물을 자주 깜빡한다, 이런 형태로 뭔가 생활 속에서 잦아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강박 증상의 경우에는 뭔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 특정 순서나 규칙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던가 매사 완벽주의적으로 완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이나 우울 증상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아이가 뭔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친밀한 대상, 그러니까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을 어려워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늘 불안해하고 생활적으로는 늘 의기소침하고 매사에 흥미를 잃는 경우들이 많다면 이것은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5번째 기준은 여러 종류의 틱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음성틱과 운동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단순한 하나의 틱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 부위로 확산을 하거나 또 여러 종류의 운동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만성틱 장애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운동틱과 음성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뚜렛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뚜렛 증후군은 1년 이상 지속된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복합적인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동반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므로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기준은 가족이 틱 증상으로 인해 같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모르는 경우인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틱 증상을 처음 보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요. 대체로는 좀 참아봐, 그만해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을 마냥 무시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죠. 틱을 지적하거나 멈추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의 틱 증상을 기점으로 가족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요. 틱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다르거나 또 대응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깊은 갈등이 생기면서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간의 역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번째 기준은 다른 아이들이나 어른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인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틱 증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마치 아이가 일부러 하는 행동이라고 오해를 해버리거나 옆에서 훈육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로부터 지적을 받기 시작하고 또 뜻하지 않게 가족 모임에 나가서 친척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배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을 받는 것도 좋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돕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이치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이의 틱 치료와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데요. 아무리 적절한 치료를 진행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자극이 생활 속에서 오기 때문에 생활 환경 부분에서 주변의 협조를 구하거나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적인 내용에 대한 예비책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자주 만나는 친척들이나 가깝게 지내는 친구의 학부모님께는 조금 용기를 내셔서 아이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을 미리 공유하시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7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기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이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틱 증상이 만성화되기 전에 개입을 하면은 당연히 더 좋은 치료 예후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2번째로 동반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틱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번째로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능을 보호할 수 있고 또 틱으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면 아이의 성격 형성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4번째로는 가족들이 적절한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느냐는 것인데 기존의 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대응법을 배우면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나 사회에서의 오해를 줄이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틱 장애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질환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또는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하신다면 소아 전문 한의원이나 신경정신과 전문 한의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틱장애 치료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병원에 갈 때는 아이의 증상을 가급적 상세히 관찰해서 기록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언제 시작이 됐고 주로 어떤 상황에 심해지고 그거한 어떤 종류의 틱 증상이 있었는지 또 그거와 별개로 다른 의심질환들은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메모해 오시면 당연히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 기존의 가족력도 중요한 정보인데요. 만약에 부모님이나 아이의 형제 자매 중에 틱이 있다거나 강박장애나 불안장애가 있다거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또 미리 확인해 두시면 진료 전반에 걸쳐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틱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7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틱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줄 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동반 증상이 나타날 때, 복합적 틱 증상이 있을 때, 가족이 대응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사회적인 오해나 편견에 직면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틱을 멈추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틱은 아이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의 훈육을 통해서 개선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조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대부분의 틱 장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과 함께 틱 증상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틱 증상이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